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 예상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법령 특강, 다음에 기출문제풀이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짓고 이제 실전 예상문제풀이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실전 예상문제는 기출문제와 비슷한 포맷으로 단원별로 이제 출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제 난이도와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한 380문제 정도 추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풀어보면서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익혔잖아요. 그 익힌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돌아가면서 출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초치기 하듯이 정말 딱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풀기 바로 직전 단계가 바로 이 예상문제 풀이 단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2024년도 국가직 시험 일정이 이제 조금 생각보다 조금 앞당겨져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4월 10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좀 일정을 앞당겼는데 예상보다 조금 많이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지금 3월 23일로 지금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예년보다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 대비를 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하는 점이 조금 다소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상 문제 풀이는 기존에 이제 작년에 준비를 할 때는 문제 수도 조금 늘렸었고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문제를 좀 풀이하는 과정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일정을 조금 앞당겨서 여러분들 이제 동형 모의고사 비중을 조금 늘려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전 예상 문제는 전체 36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강의당 문제를 풀 때 이제 한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 풀게 될 거예요. 문제를 푸는 속도는 기출문제보다는 조금 빨라진 그런 느낌들을 좀 가질 수 있을 텐데 이게 한 2문제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사실 이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한 문제를 풀이할 때 보통 우리가 한 4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되는데 8문제를 풀 때는 그러면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되겠지만 지금 이제 10문제를 푼다고 하면 이제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될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속도는 조금 더 빠르게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이 같은 상황, 이러한 맥락에서 좀 빠르게 예상 문제 풀이는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미리 조금 풀어 가지고 오시는 것이 조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그 강의 계획서도 미리 이제 오픈을 좀 해드렸으니까 한 강당 어느 정도의 페이스대로 문제풀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 가시면서 문제는 미리 풀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 시간 같이 해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교재 12페이지에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살펴보시면 첫 번째, 행정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 교재에서 제일 처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행정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좁은 의미의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부 또는 공공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의미한다. 자, 좁은 의미의 행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행정만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조직의 기능이나 역할에 국한되어서 행정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2번. 넓은 의미의 행정은 공조직과 사조직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관리기술 또는 인간의 협동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공조직이라고 하면 이제 정부를 이야기하는 걸 거고 사조직이라고 하면 이제 민간 조직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조직과 사조직 모두의, 그러니까 공행정과 사행정을 전부 다 아울러서 우리가 행정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넓은 의미의 행정의 입장이다.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3번. 오늘날의 행정은 정부, 준정부 부문 그리고 민간 부문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서비스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행정 자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 이상 행정이 정부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정부가 혼자서 행정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1, 2, 3번이 지금 다 맞는 이야기가 된다면 4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데 어디가 틀린 내용인지를 보겠습니다. 4번. 자, 신공공 서비스론 관점에서는 행정을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자,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자유시장과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 그랬는데 자, 신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시장 메커니즘을 정부 운영에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었죠. 신공공서비스론의 입장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앞으로 문제가 나오는 데 있어서도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 뭐 전통행정과 신공공관리론 이렇게 차이점들을 구분하는 문제들 많이 눈에 띌 거예요. 그 점들 생각하시면서 좀 주의 깊게 문장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4번에서는 여기서는 1번은 4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2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통치 기능설 관련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통치 기능설. 이거는 뭐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지? 이거는 우리가 정치행정 이론론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행정관리설, 행정관리론, 그러면 정치행정 이원론의 또 다른 이름이고 통치기능설, 통치기능론, 그러면 우리가 이건 정치행정 이론론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통치기능설 관련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어도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과 관련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사무관리론부터 보시면 이 사무관리론은 조직 내에서 하는 일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떻게 일을 할 거냐, 요거를 이제 보는 내용들이니까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치행정 이원론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기억은 해당이 안 되겠고요. 다음, 니은. 인간관계론은 이제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원들 간의 속성이나 구성원들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살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을 생각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디귿. 생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우스와 리그스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과 그 주변의 환경 간의 관계, 다시 말해서 환경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를 생각하는 문제니까 이것 역시도 정치행정 이론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에 이제 리을, 조직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어떻게 조직을 세팅할 거냐, 집행을 위한 적합한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역시도 정치행정 이원론의 이원론을 대표하는 관련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업과 리을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인 거고 니은과 디귿이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따라서 니은, 디귿을 명시하고 있는 3번이 2번에서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행정 이원론은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행정 관리론이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조금 넣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행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행정의 여러 가지 특성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1번부터 보시면 행정은 공공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뜻한다. 그죠?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 공공문제의 해결, 이러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번 맞는 이야기. 다음. 자,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그렇죠? 2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행정은 정치와 엄격하게 분리된 개념이다. 그랬는데 정치와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본질상 다르다는 의미죠.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들끼리는 서로 매치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건데 정치는 결정이고 행정은 집행이라는 점에서 정치와 행정은 엄격하게 분리가 되었다라기보다는 기능상 분류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목적으로 하는 일들이 다른 거지. 분야가 다른 것일 뿐이지 완전히 본질이 다른 문제여서 정치와 행정을 같은 패턴에서 놓고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4번. 행정은 정부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 일반에 적용 가능하다. 모든 상황에 행정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강조를 드렸었죠. 정부 운영에만 국한이 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는 여기서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가 하는 것들은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라요.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국가, 정부에 대한 인식이 근대 사회에서의 인식과 이제 현대 사회의 인식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대 국가,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를 어떻게 봤었어? 그러니까 국가는 이제 야경 국가나 소극 국가의 입장으로 봤었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문제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경국가, 소국국가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이런 국가의 역할이 최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간섭하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영역이 적으면 적을수록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였다. 그대로 있는 내용이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등장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본주의 경제체제, 교양과 재산을 갖춘 시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그랬으니까 2번도 맞는 이야기죠. 다음 3번. 최대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고 믿었다. 그랬는데 최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이라고 믿었지. 근대 국가는. 최대한의 정부가 최선이라고 믿은 거는 현대에서의 현대 국가의 개념인 거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평균적인 삶을 보장하는 이 같은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3번은 여기서는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고. 다음, 자유방임주의를 근간으로 하였다. 그렇죠.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움직이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이제 강조한 자유방임주의를 근간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4번에서는 3번이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와 현대 국가에서 각각 그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 분명하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신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에 해당하는 설명은 그랬어요. 자, 정치행정 이론론과 정치행정 이원론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신정치행정 이원론과 신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신정치행정 이원론이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과 어떻게 다른지, 또 신정치행정 이론론이 기존의 정치행정 이론론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신정치행정 이원론 같은 경우에는 자, 행정의 정치 참여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론론적인 관점인 건데 이원론에서 그것을 인정했다. 왜? 그것은 보다 정확한 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다 정확한 집행을 원했으니까 이거는 이원론적인 개념이 되는 거고, 정치 참여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행정의 정치 참여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와 행정이 엄격하게 분리가 된다. 본질상 조금 이거는 결정의 차원인 거고 이거는 집행의 차원이다. 서로 다르다. 하고 있는 일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보는 그러한 기존의 정치 행정 이원론의 개념과는 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신정치 행정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1번.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행정관리설의 입장이다. 그런데 행정관리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뭐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이거는 정치행정 이원론의 또 다른 이름이다. 고전적인 정치행정 이원론의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논리실증주의를 근거로 행정의 연구 범위를 사실 영역에 한정한 행태주의의 입장을 견지한다. 근데 행정학의 접근법에서 행태주의적인 접근법, 행태론적 접근법이 이제 신정치행정 이원론의 가장 대표가 되는 내용이죠. 2번이 지금 맞는 내용 같고요. 다음 3번. 발전행정론과 신행정론으로 대표된다. 그랬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사이에 등장했었던 이 발전행정론과 신행정론은, 특히 이제 발전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목적 자체가 국가의 경제 발전, 국가의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았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이다. 신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으로서 입법부 우위의 행정 이론론이 아니라 행정부 우위의 이론론이라는 점, 이 점이 이제 기존의 정치행정 이론론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신고전행정학, 기능적 행정학으로 언급되는 것은 이거는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지금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이론론, 신정치행정 이원론, 신정치행정 이론론이 각각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분명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설명은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중 발전 기능설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발전 기능설이라고 하는 건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 발전에 있다고 보는,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던 발전 행정론의 입장이에요. 발전 기능설이라고 하는 건. 자, 그래서 이 국가 발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발전이 이제 경제적 발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전 기능설의 입장인데, 이거는 이제 1960년대에 등장한 이제 행정에 대한 학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행정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형성과 정책 집행으로 인식한다. 정책 형성과 정책 집행 둘 다 보는 거니까 이론론적인 입장인 건 맞는 거고, 자, 사회 문제 해결이 지금 여기서는 강조가 되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발전 기능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중요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 발전이 있은 다음에 등장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전 기능설의 내용이 아니고 1970년대에 등장했던 정책화 기능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60년대에 경제 발전을 추구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 다음에 이제 뭐 차별 문제라든지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라든지 뭐 인종 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회 계층적인 문제들, 사회 계층적인 어떤 갈등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관심 대상으로 돌린 것이 1970년대에 등장한 정책화 기능설의 입장이다. 자, 1번이 그래서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국가 발전 원동력으로서 행정에 의한 사회 변동 기능을 강조한다. 그렇죠? 행정에 의한 사회 변동,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행정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점 2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3번. 개발도상국과 신생국의 발전과 관련한 비교 행정론의 한계를 바탕으로 등장하였다. 비교 행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 국가들이 어떤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는가를 살펴가지고 그들의 공통 분모를 따져서 공통 분모를 추려서 일반화된 이론을 만들어서 미국 행정학 중심 일변도이던 학문의 연구의 방향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시작이 된 게 비교 행정론인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신생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의 내용들을, 선진국의 행정의 내용들을 그대로 보고 배워라.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처음에는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 개발도상국과 신생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행정을 개발도상국이나 발전국에 그대로 개발도상국이나 이 신생국가에 그대로 적용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나 신생국들이 선진국의 수준의 행정을 이루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려고 하면 선진국 수준의 경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우선 급선무다.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비교행정론은 그냥 둘의 차이가 있어. 이것만 얘기해 주는 거지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비교 행정론의 한계를 바탕으로 등장을 했다 볼 수가 있겠고, 다음 개방체제를 바탕으로 행정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국가 밖에 있으면 그 밖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여기선 1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도별로 행정학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좀 해 두셔야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도 조금 해결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볼게요. 다음 중 행정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행정국가는 행정부 우위의 국가죠. 그러니까 뭐 발전 행정론부터 시작해서 행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이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입법부가 정해준 내용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판단하고 행정부가 이행해 나가는 이 같은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행정부의 영향력이나 사이즈가 훨씬 좀 큰 그러한 국가를 우리가 행정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 행정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1번.
행정국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그랬는데 행정국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행정국가는 큰 정부를 지향하죠. 큰 정부를 지향해서 모든 국민들의 안락한 삶, 평균적인 삶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보는 건 틀린 내용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작은 정부, 큰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크고 작은 걸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영향력을,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냐 작으냐를 바탕으로 해서 이 큰 정부, 작은 정부를 논하기 때문에 근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했지만 오늘날의 행정국가의 입장에서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1번 틀린 얘기가 됩니다. 다음 2번. 19세기, 20세기 경제 불황을 계기로 나타난 시장 실패를 계기로 등장하였다. 그러니까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시장의 문제들, 실업이라든지 빈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범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행정국가가 나타나게 된 거죠. 2번 맞는 이야기. 다음, 산업의 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다 강조하였다.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실업이나 그 다음에 빈곤, 범죄, 이런 문제들이지. 이런 문제.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4번. 개발도상국의 급성장에 기여하였다. 그렇죠. 경제적인 수준을 1차적으로 올려놓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급성장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데 1번은 틀린 이야기가 된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야기한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요. 자,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진보주의 정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그 정부관과 관련해서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어떻게 입장이 다른가 하는 것들을 좀 설명했었는데, 자, 지금 진보주의와 상대되는 보수주의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 합리적 경제인관을 부정한다. 그랬는데, 자, 이 합리적 경제인을 인간관으로 두고 있는 것은 이거는 보수주의의 입장이죠. 인간은 이 같은 합리적 경제인관을 부정하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 경제인관을 부정하면서 어떤 인간관을 강조해? 오류와 협동, 욕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다시 조금 정리해보면 인간은 모두가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목적에 따라서 협력할 수 있는 협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에 오류가 가능한 인간이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인간은 그렇게 불완전하고 실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한, 내가 그러니까 좀 궁핍하고 상대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해서 그 사람이 막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실수를 통해서 잘못된 어떤 판단이라든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노력을 덜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지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사회적 약자 및 소외 집단을 위한 정책을 선호한다. 그렇죠.
오류가 가능한 인간이어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좀 소외된 위치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2번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 정부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막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정부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루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보수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보수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진보주의 정부가는 정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정부에 의한 자유를 강조한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되겠어요. 다음 4번. 정부 권력을 통한 사회악 규정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정부 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거는 나쁜 거야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진보주의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든지 간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부분은 그 당사자들, 국민들의 선택에 맡겨야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거는 좋은 겁니다, 이거는 나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4번도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에서는 지금 3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맞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지금 이 보기의 내용에 보시면 지금 그 지문의 내용들을 보시면 사회 간접 자본을 구축하는 데 민자 유치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민자 유치 방안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뭐만 기억하라고 얘기했지? BOLT, 볼트 이것만 기억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 내용들인지 어떤 내용들인지 어떤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 BOLT만 중심으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민간 투자기관이 민간 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건설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거는 일단은 B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죠? 뭐 앞에 전부 다 B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다음 완공 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이 나왔어. 두 번째로 나온 게 이제 트랜스퍼 T가 되겠죠. T. 그러니까 지금 BT니까 2번이나 3번 중에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정부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대신 민간 투자 기관에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하여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니까 이거는 리스, L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BTL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5가지의 내용들, 뭐 여기 이제 BO가 빠져 있지만 5가지의 민자 유치 방법에 대해서 뭐 충분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좋겠지만 이제 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뭐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BOLT 요 4가지만 기억해 놓고 각각의 내용이 어디에서 튀어나오는지를 좀 생각하시면 된다. 요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있는지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맞는 걸 고르래. 맞는 걸. 그럼 행정과 경영의 그 차이점, 목적의 차이, 뭐 주체의 차이, 뭐 여러 가지 그 구분되었던 내용들 표로 하나 정리해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과 경영의 차이를 보도록 합니다. 1번.
행정은 별도의 법적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행정은 굉장히 엄격한 법적 규제를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엄격한 법적 규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별도의 법적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입장이 아니라 경영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번 그래서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다음 2번. 경영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렇죠.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이 목적이고 경영은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다. 2번이 맞는 내용이네. 다음 3번. 행정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거친다. 그런데 경쟁은 이거는 경영의 요소인 거고, 자, 행정은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해요? 독점 제공하죠. 다른 구성원들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경영은 행정에 비해 관할 범위와 영향력의 범위가 크다. 그랬는데, 자, 관할 범위와 영향력의 범위를 경영과 행정으로 비교를 하면 경영은 쉽게 말해서 자사 제품들을 구매한 제품 구매자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자사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한다. 하지만 행정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경영과 행정의 영역을, 관할 범위와 영향력의 범위를 봤을 때는 행정이 경영에 비해서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영이 아니라 행정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경영과 행정이 앞뒤가 바뀌어 있어야 맞는 이야기가 된다. 3번은 그래서 4번도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10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제 뭐 8문제, 9문제 정도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가 이제 10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문제를 푸는 시간이 한 3, 4분? 지금 설명하는 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4분에서 5분 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문제를 푸는 시간을 이렇게 봤을 때는 10문제를 푸는 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시간들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첫 시간이니까 조금 여유롭게 설명을 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 조금 늘어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다음 시간도 이제 문제를 조금 속도감 있게 조금 풀이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미리 풀어보시는 것 굉장히 좀 중요하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14페이지의 1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 기출문제를 통해서 훈련이 된 내용들을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는 것 권장을 드립니다. 문제 미리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도 같이 해주시고요. 또 이미 풀어봤던 문제들, 같이 풀어봤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본서를 바탕으로 해서 복습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